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등 198개 민생 법안이 간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이 강화되고 또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호봉제를 폐지하고 앞으로 업무 난이도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공공기관 중에선 처음인데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게릴라식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측이 다시 직장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오늘 오후 상경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연초부터 노사 간의 끝장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의 수수료를 최대 200원 인상합니다. 현금 수요 감소에 ATM 운영 비용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 다른 카드사들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200여 개에 가까운 민생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빅데이터 산업의 수건이었던 데이터 3법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민생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좀 있습니까? 네, 대표 민생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과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연금 3법 등 198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되면 이번 달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2021년까지는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가 되고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1월로 앞당겨지면서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법도 개정되면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들도 올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보완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눈물로 호소했던 데이터 3법도 통과되면서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 기술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과 개인형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관심은 크게 모았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보류가 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타다금지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개정안은 원래 어제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KT에 대한 특혜다라고 주장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 법안이 미뤄지면서 의견이 분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묶여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타다금지법인 여객사업법도 현재 업계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타다의 위법성 법적 공방이 재판부에서 다음 달 중 결론날 것으로 보여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50조 원 넘게 증가해서 4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콤은 오늘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 6천억 원이었고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02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의 합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이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트라가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급여를 다르게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넘게 유지해온 호봉제를 폐기한다는 건데요.
직원 1,000명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건 코트라가 처음이라서 앞으로 업계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코트라가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요? 언제부터 도입이 됩니까? 네, 코트라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내놓은 보수 직무체계 합리화 안건이 투표 참여자 7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습니다. 코트라는 지난해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고 5차례의 직종별 공청회와 직원 투표를 거쳤습니다. 이번 달 말 코트라 이사회에서 급여체계 변경안을 의결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코트라는 사실 높은 연봉으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신의 직장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1962년 설립 이후부터 유지해온 호봉제는 폐지합니다.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데요. 이래 난이도, 중요성, 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4개로 나눈 뒤 연차를 고려해 16등급으로 세분화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업의 지원 요청이 많은 무역관 근무자는 높은 등급과 많은 급여를 받는 겁니다. 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런 급여 체계를 도입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공공기관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물론 앞서 지난해 석유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 등이 직무급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기관들은 직원 수가 많지 않거나 설립한 지 오래된 기관이 아니어서 파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트라의 경우 직원 1,000명이 넘는 대형 공공기관인데다 설립한 지 40년 넘은 전통의 공공기관 중 처음 직무급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기습 파업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노조가 오늘 오후 본사를 찾아서 상경 집회를 벌인다고 예고한 가운데 회사는 직장 폐쇄 강경 조치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르노 삼성이 노조의 게릴라식 파업에 대해서 직장 폐쇄라는 카드를 빼들었다고요? 네, 르노 삼성차는 오늘부터 야간 근무조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조의 기습 파업으로 부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마비되자 이처럼 강수로 맞선 겁니다. 르노 삼성 공장은 일부 라인이 멈출 경우 생산 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파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1,200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습 파업 당시 노조원 70% 이상이 정상 출근하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이 평소의 20%에도 못 미쳐 생존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바뀌었지만 여전히 노사가 끝장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에 또 차질이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파업 참여율이 약 25%로 낮은 만큼 공장 가동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주간 근무조로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비조합원과 조합원 가운데 파업 불참자 등이 투입됩니다. 또 조합원 가운데 조업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로 희망서를 제출하면 주간 근무조에서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노조는 기본급 8% 인상과 노조원에게만 매년 통상 임금의 2% 추가 지급,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잠시 뒤인 오늘 낮 1시에 서울 강남구 르노 삼성 본사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생산 절벽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폐쇄와는 별도로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1조 원 이상 고객 투자금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펀드. 이걸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검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 DLF처럼 라임펀드 역시 일정 부분 고객을 속이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검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중 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이르면 2월 중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 증권사들은 이미 종합검사를 다녀온 것도 있어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 중으로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따르면 환매 중단된 라인펀드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잔액은 우리은행이 3,259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순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파생결합펀드 DLF나 라인펀드나 판매한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 당국이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우리도 라임은행으로부터 사기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기류는 강경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들은 라임운용이 아닌 판매은행을 보고 가입했다며 고객을 우선 상대하는 은행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쪽을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이 라임펀드 팔면서 1%씩 선취 수수료는 다 챙겨갔으면서 은행들이 사기당했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라인펀드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판매사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인 11시에 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라임 무역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이 3명을 대리해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라임운용을 대상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했는데요. 2018년 11월에 이 고객들 돈이 투자된 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 문제가 터진 뒤에도 이들 판매사들이 수익률이 상당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금융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대부업체들이 경영 악화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거라는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대부업계의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업계 부동의 1위였던 산화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만 회수하고 있습니다. 4조 원이 넘었던 자산 규모는 2조 원대로 반토막 났는데요. 이런 상황에 지난해 말 러시앤캐시의 업계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자산 규모로 살펴보면 러시앤캐시와 산화대부, 리드코프, 웰컴론, 조이크레디트가 상위 5위 업체입니다.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저축은행 인수를 조건으로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업계 3위 리드코프도 대출 채권을 2년 사이 2천억 원가량 줄이며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은 급감하고 대출을 또 줄이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가장 큰 요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연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를 6차례에 걸쳐 연 24%까지로 낮췄는데요. 또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금융이 늘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특성상 조달금리가 6%에서 8% 정도고 대손, 돈을 떼일 확률은 약 10%라며 대형 업체들도 이런데 중소업체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급하게 돈 필요해서 대부업체 문 두드리시는 소비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소비자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절차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층이었지만 이제는 6에서 7등급 정도로 좁혀졌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사채 시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대부업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몰리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요즘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과 또 현금 지급기 CD의 이용 수수료가 오릅니다. 수수료 인상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현금 서비스 ATM의 수수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오르는 겁니까? 네,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건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릅니다. 양사는 국내 최대 ATM CD 운영사인 한국전자금융과 이 같은 인상안에 최근 합의하고 고객들에게도 수수료 인상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한국전자금융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라는 게 카드사 설명인데요. 현금 수요 감소 또 간편 결제 증가 등으로 ATM과 CD 사용이 줄어드는 반면 운영 비용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재 신한과 우리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과도 수수료 인상을 협의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상에 동참할 경우 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이 카드사가 아니라 ATM과 CD 운영사가 가져가는 만큼 카드사들도 이를 반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간편결제 등 이 다른 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카드 이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수수료를 올리면 고객 불만만 더 커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보유 지분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어느 기업들의 지분을 좀 늘렸습니까? 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지난해 말 기준 313개인데요. 이 중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지분을 늘린 종목은 105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을 0.13%포인트, SK하이닉스를 1.14%포인트 늘렸고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등 주요 대형주 지분도 사들였습니다. 네, 단순히 투자 수익만을 위한 거는 아닌 것도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기업 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 관련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임원 재선 임원 등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이라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주요 타깃이 좀 될 만한 기업들 어디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분을 늘린 만큼 수익률도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을 10%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진 역시 국민연금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 한진 지분을 9.62%, 대한항공 지분을 11.36%까지 늘렸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런 예상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에 이어서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재건축 최종 허가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통과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성산시형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목동 6단지도 안전진단에서 같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앞서 구조 안전성이나 시설 노후도, 주거 환경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A부터 C등급까지를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D등급은 조건부 통과, 2등급은 재건축 확정인데요. 성산시형 아파트는 조건부로 통과된 만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6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네, 정 기자, 아무래도 이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 좀 높아지겠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3,700여 가구 규모인 성산시형은 서울 강북권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데요. 목동 6단지와 마찬가지로 준공된 지 35년 된 아파트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 공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쌓여 있어 실제 재건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중증 폐렴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초보 단계 조사를 벌인 결과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애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6종인데 이 가운데 4종은 보통의 감기와 같이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란 점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사망자나 사람 간 전파 이력이 보고되지 않아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언제쯤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 막을 수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아직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게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방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한시 해산물 시장에서의 야생동물 도축과 판매가 바이러스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했던 우리나라에게는 큰 기회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걸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미국 화학 소재 기업인 듀폰이 우리나라의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데요. 이걸 바르고 빛을 쏘면 반도체 기판 위에 회로 모양이 남겨집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일본 기업에게 이 포토레지스트를 전체 물량 90%가량을 수입해왔는데요. 이번 듀폰의 투자로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듀폰은 내년까지 약 325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고 충남 천안에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기자 그런데 듀폰이 미국 기업이라면서요. 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걸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책을 마련한 뒤 듀폰에 먼저 한국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듀폰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안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 코트라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상을 했는데요. 그 결과 듀폰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뒤집고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기업 투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추가로 대규모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대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업계의 활발한 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1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10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음에도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꽤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인데 이렇게 추가 증설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은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대차와 미국 GM 등 자동차 업체도 기존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처럼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는 이 차량 개발 단계부터 협력이 필요한 산업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체들의 합종 연행도 조금 더 본격화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베이징 자동차 등과 함께 15만 대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중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이미 2013년에 베이징 자동차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LG화학도 지난달 GM과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11월 독일 BMW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비중을 늘려감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CJ 홈쇼핑이 베트남 진출 10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J 홈쇼핑은 최근 몇 년간 부진한 해외 법인들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CJ 홈쇼핑이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고요? 네, CJ 홈쇼핑은 베트남 현지 케이블 방송사인 SCTV와 합작해 지난 2011년부터 SCJ 홈쇼핑을 운영 중입니다. CJ 홈쇼핑은 가지고 있는 지분 50% 전량을 합작사인 SCTV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SCJ 홈쇼핑은 현지 시장 점유율 45%로 1위 사업자지만 수익성 자체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도 4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CJ 홈쇼핑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진출 10년 만에 베트남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CJ 홈쇼핑이 해외 법인을 정리하는 거 이번뿐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J 홈쇼핑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국과 일본, 터키 등에서 홈쇼핑 사업을 철수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태국 법인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해외 법인 대부분 실적이 부진하거나 간신히 적자만 면한 상태였는데요. CJ는 그룹 전반적으로 비상 경영에 들어간 만큼 적자 사업들은 접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만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외 홈쇼핑에서 철수를 결정한 건 CJ만의 사례는 아닌데요. 최근 3년 새 롯데나 현대 등 다른 홈쇼핑사들도 해외 사업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진출했지만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모바일 쇼핑을 더 선도하는 동남아 시장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점도 철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9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오르며 6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59,700원 선을 터치를 했는데 현재도 오름세입니다. 현재 보합권 보이면서 58,600원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0.61% 하락세를 보이며 9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상황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